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랜든 스미스입니다. 지금부터 스테이터 사이즈의 트루던트 소재를 사용해서 기준 틀니를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문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쉐이프에서는 주문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문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전체 케이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정해둔 케이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주문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Shape의 Dentures 모듈에서는 보철물을 위해 두 가지 항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치은 잇몸입니다. 여기 있는 쟁이바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아이콘, 즉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틀니 베이스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짜 that DME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3Shape의 기본 소재 중 하나인 모델 소재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재에 대해 치아와 베이스 모두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끝에 있는 플러스 기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소재 박스에서 원하는 소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straightesis라는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straightesis true depth 소재만 표시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모델을 입력해서 모델 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잘 작동합니다. 저는 DME가 있기 때문에 Stratasys 소재를 사용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또 다른 작업은 맨 아래에 있는 제조 공정 부분입니다. 원하는 출력에 따라 다릅니다. 컬러 프린팅을 위한 3MF 파일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MF를 선택하면 됩니다. 혹은 STL만 필요하다면 여기서 STL 출력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델 재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STL 출력만 제공됩니다. 3MF 출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MF 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치은 설정이 끝나면 해부학도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부학 버튼을 선택하면 인공 치아 유형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플러스 기호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True Depth 재질이나 모델 재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할 때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Stratasys 재질을 사용할 경우 색상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색상 상자를 펼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색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본 색조와 치아 색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재질의 경우에는 올바른 베이스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 재질의 경우에는 올바른 치아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캔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제가 구강 내 스캐너로부터 스캔을 받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오브젝트 타입이 디지털 인상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실험실 스캐너로 이것들을 스캔할 예정이라면 이것들이 인상 또는 모델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은 제가 참조 위치를 직접 스캔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델은 참조 위치 인상을 뜬 후 그 인상으로 모형을 만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저에게 디지털 인상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서 디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선택해도 디자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정제 단계입니다. 디지털 인상으로 설정된 케이스에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정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캔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점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메시 아티팩트라고 나오는데 이는 스캔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스캔이 끝나는 부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의사는 이 틀니의 구개면을 스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쉬 아티팩트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스캔이 끝나는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단계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전체를 선택하고 Refine 버튼을 누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캔이 수정되어 트리밍이나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스캔에서 이상한 트리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을 정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넘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인상 체크입니다. 이 경우는 틀니 안에 인상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직접 스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의 표면이 필요한데 음의 표면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상 박스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해서 실제 모델로 뒤집어 변환해 줍니다. 이제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쪽도 같은 작업을 하고 그다음 교합 정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합 정렬의 경우 디지털 인상일 때는 대부분 이렇게 표시됩니다. 여기서 평면이 우리가 가진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수정하는 방법은 아래쪽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로 내려가서 포인트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걸 선택하면 아래쪽에 교합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 3개의 포인트를 찍으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각대를 만들겠습니다. 한쪽 후방에서 시작해서 중간선을 거쳐 반대쪽 후방으로 가서 그 세 지점을 클릭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평면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전방이 여기서 올바른 평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실루엣과 함께 제공되는 이 평면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치 형태나 치아 크기에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작업이 하는 일은 모델의 폐쇄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준비 단계가 끝나면은 실제로 이것들의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그 디지털 모델을 이용해서 바닥을 만들고 실제로 스캔의 바닥을 닫아 줍니다. 즉 바닥을 닫아 주는 거죠. 이 평면과의 평행도를 기준으로 이 평면을 원하는 위치에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스캔을 트리밍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계는 이 스캔을 최종 모델 형태로 잘라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캔의 경계가 어디로 갈지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델의 가장자리가 어디에서 멈추기를 원하는지 또는 구개, 롤과 협축, 롤 등 모든 부분의 경계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약간 더 넓게 확장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색상 때문에 세부 사항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여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 색이 들어있는 구체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이 툴바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스캔 색상이 단색으로 바뀌어서 스캔의 모든 세부 사항을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요. 여기 외곽선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할 거예요. 이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외곽선 그리기 버튼입니다.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 여기 연필이 나타나고 실제로 외곽선을 표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클릭을 누른 채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왼쪽 클릭을 눌렀다 떼서 단일 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정 부위 바깥쪽으로 꽤 많이 나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저는 전정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1에서 2mm 위쪽에서 이 부분을 다듬습니다. 인상체에서요. 이렇게 하면 예쁜 협측 롤이 생깁니다. 전정 주변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볼 수 있죠. 이건 인상체의 비딩비딩과
박싱, 복싱을 할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작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둘러가겠습니다. 여기 후국의 봉인 부위에 도달하면 그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너무 많이 다듬지 않도록 주의할 거예요. 거기서 경계를 선택하면요. 제가 남길 표면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남기지 않을 부분은 베이지색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거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왁스림 스캔을 사용해서 치아 위치를 볼 수 있는 기능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여기서 잃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아이콘을 선택하고 원하는 곳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계속해서 주위를 돌면서 외곽선을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시면 이 스캔도 뒤쪽에 데이터가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모든 경계를 다 잡으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설측, 그리고 치아 위치를 위해 필요한 협측 표면. 설측 표면은 스캔을 덜 해도 되고 이런 구멍이 남아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이 경계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충분한 정보만 있으면 잘 다듬어서 정보가 빠지지 않은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외곽선을 완성하면 왼쪽 클릭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필요하다면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가끔 원하는 위치에 포인트가 정확히 안 맞을 때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혹은 여기처럼 초록색이 안 보이는 이상한 부분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위로 끌어올리면은 원하는 대로 초록색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도 포인트를 옮기면 해당 영역이 제대로 수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외곽선이 마음에 들면 다시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조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인상체의 인탈리오 표면에 대한 디지털 모델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제 단계였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정제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융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대신 오히려 오목하게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단계에서 인상 박스를 체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만약 여기서 교합 정렬 단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아래쪽 모서리가 교합 정렬 단계와 같은 평면에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두면 여기에서 이상한 각도가 생기게 됩니다. 제 모델의 바닥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 제가 나중에 이 모델들을 출력해서 적합도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결정한다면요. 이 모델들처럼 깔끔하게 보이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하니까 교합 정렬을 꼭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 일 중 하나는 인상에서 생긴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만한 작은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실 거예요. 보통 이런 부분을 고칠 때는 여기 왁스 나이프 도구로 들어가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스무딩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강도는 1.2에서 1.4 정도면 괜찮고 그 다음엔 원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대상보다 약간 더 크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줄이면 이 오브젝트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왼쪽 클릭을 한 번만 하면 저 부분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둘러가면서 이 부분들을 제거해서 위치에 적합 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만 클릭해서 제거하면 모델의 표면이 크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만약 클릭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표면이 계속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이 서로 올라와서 중간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치의 표면이 꽤 많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할 때는 항상 한 번씩만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할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확인할 거예요.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아래쪽은 특별히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보이지 않네요. 여기서도 그냥 다음을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의 다음 주요 단계인 모델 분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 왁스림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치아를 배치할 교합 평면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3개 포인트를 지정할 건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위치의 교환면에 포인트를 지정하는 대신 실제로는 협측면에 포인트를 지정할 것입니다. 이 왁스림을 따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3개의 포인트가 필요한데 여기 왼쪽 하단에서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합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 3개의 포인트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후방으로 가서 포인트를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중선이 있어야 할 위치로 가서 두 번째 포인트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세 번째 포인트를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면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아의 실루엣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엣이 치아를 배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앞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안에서 왼쪽 클릭을 한 채 앞으로 끌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놓으면 멈추게 됩니다. 이제 약간 옆으로 이동시켜서 이전 치아의 정중선과 정확히 맞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중선을 이동시키라는 등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깝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제대로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평면이 반대쪽 후방의 평면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돌기에서 해당 부위까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틀어져 있다면 가상교합기에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관절돌기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맞추고 싶습니다. 또한 전방 실루엣이 왁스림이나 기준 위치의 전방과 정말 비슷하게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이미지에서처럼 치아를 원래 있던 위치에 배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치아를 교합 평면에 정확히 맞추고 후방 교합 평면도 일치하도록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만족하면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모델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스캔의 랜드마크를 기본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징점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상악에서 시작해서 결절 1번을 배치할 것입니다. 여기 초록색 화살표를 보면 어떤 것을 배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절 1번과 2번은 특별히 어느 한쪽에 꼭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를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절 위에 바로 배치한 다음 요청하는 대로 다음에는 절치 유도와 반대쪽 결절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치 포인트는 왁스룸을 이용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견치 포인트는 견치의 원위부에 위치해야 하므로 바로 그 원위부에 놓아줍니다. 시간 부위가 바로 배치하고자 하는 위치입니다. 위치를 조금 조정해야 한다면 왼쪽 클릭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상악부를 완료했으니 하악부로 가서 포인트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화살표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들을 어느 쪽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한 유일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협측 포인트나 중심 포인트를 배치한다면 그에 맞게 협측과 설측 포인트도 같은 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1번 포인트는 같은 쪽에, 모든 2번 포인트도 같은 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제 중심 능선 포인트를 배치하고 반대쪽 후방 구치 패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반드시 중앙 그리고 후방 구치 패드의 가장 협측과 가장 설측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의 견치 포인트를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됩니다. 특징적인 포인트를 표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포인트들이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포인트는 모두 결절 또는 후방 구치 패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포인트는 견치 포인트이고 초록색 포인트는 절치 유도와 중심 능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잘못 클릭했거나 위치가 어긋났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포인트가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면 모두 지우고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다음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턱 경계선 설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틀니의 경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스캔을 다듬었을 때처럼 여기 있는 초록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필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제 경계를 어떻게 표시할지에 따라 과도하게 연장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원래 위치에 맞게 그릴 수도 있으며, 또는 일부러 짧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워시 인상이나 비슷한 작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이드로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경계 부분 아래쪽에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전정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 빛이 비치는 부분을 따라 포인트를 표시하면 전정부의 가장 깊은 부분에 거의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시점을 움직이면 빛의 위치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점을 바꿔가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해서 외곽선을 완성하세요. 이제 처음 포인트와 연결하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클릭으로 포인트를 드래그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곽선을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빠른 선 편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왼쪽 클릭으로 원하는 위치에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다시 끌 수도 있고 다시 오른쪽 클릭하면은 여기서 로컬 단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으면 그 포인트가 외곽선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드래그할 때 ED 단면에 작은 파란 점이 함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정의 가장 깊은 부분에 정확히 맞추고 싶다면 저 단면을 따라가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포인트들을 이쪽 광원 쪽으로 옮기면 전정의 가장 깊은 부분에 정말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바로 서베이 및 블록아웃 단계로 넘어가게 해줍니다. 이 단계의 전체 목적은 의치의 적한 면에 언더컷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시되는 삽입 경로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경우에는 실제로 삽입 경로가
국의 후방 봉인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당연히 의치를 그렇게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삽입 경로를 올바르게 설정해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보통 전면부에서 안쪽으로 굴려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야를 좀 더 전면 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측골 아래, 바로 치조능 아래에 있는 언더컷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있는 Set from View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삽입 경로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방금 본 시야로 변경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모든 언더컷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적한 면의 언더컷은 1mm도 안 되는 깊이이기 때문에 이 틀니에서는 적합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꽤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으니 아무것도 블록아웃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 설정에서 블록아웃을 없음으로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왁스 스트리밍 단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블록아웃 왁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블록아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서요. 제가 자동 블록아웃을 주로 사용하는 유일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인데 여기서 레트로 몰라 패드가 서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약간 있습니다. 여기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록아웃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 왼편에서 블록아웃 각도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각도를 0으로 설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삽입 경로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곱게 블록아웃 벽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화살표와 평행하게 블록아웃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색상으로 표시된 모든 부분이 블록아웃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평소에 블록아웃하는 후방 구치 패드 영역만 블록아웃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블록아웃 되었습니다. 언더컷에 색상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확인해서 그 부분들을 블록아웃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부분을 블록아웃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 마이너스 도구를 사용해서 해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지력을 너무 많이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를 제거해서 틀니의 유지력을 희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블록아웃 왁스를 다시 추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블록아웃 왁스를 스캔 표면에 딱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방식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추가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를 더 작게 해서 저처럼 여러 방향으로 계속 끌어당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다 제거됐는지 확인하고 실제로는 그 레트로몰라 패스 아래에만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컴포저입니다. 이제 이 영역에서 치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일부 틀니 치아 공급 업체의 경우 디자인할 때 치아를 서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료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 댄서플라이 라이브러리나 아이바클라 라이브러리는 치아를 연결해야 하지만 연결이 필요 없는 무료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삼쉐이프의 Fabulous Smiles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라이브러리는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노빌리움 라이브러리도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폴자 라이브러리는 연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버텍스 덴탈 라이브러리는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목록이 있고 공급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연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공급업체 박스로 가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빌리움 라이브러리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마사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 이게 더 좋은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치아 카드 선택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각각의 카드를 일일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전체 치열 라이브러리만 보기 옵션을 선택하면 모든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악과 하악 전치부 카드를 구치부 카드와 함께 맞춰줍니다. 즉, 전치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치열을 선택하면 관련된 모든 것이 한 번에 제공됩니다. 그래서요, 이 라이브러리가 작동하는 방식은 여기 카드가 나열된 방식과 같습니다. 이 IO는 오벌형 타원형 라이브러리입니다. IS는 사각형 라이브러리이고 IT는 테이퍼형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사각형 라이브러리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모든 카드 이미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정말 보고 싶으시면 왼쪽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러면 메인 화면에 적용되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보이는지입니다. 만약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몰드 형태를 선택하고 싶다면 여기서 다른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적용 버튼을 누르면 방금 선택한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디지털 덴처를 사용할 때 좋은 점 중 하나는 더 이상 몰드의 크기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드의 형태는 마음에 드는데 너무 크거나 작다면 실제로 그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몰드는 이 환자에게는 약간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치아들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첫 번째 도구인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치아의 아치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합 상태로 함께 고정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바깥쪽으로 위치시킬 겁니다. 왁스림을 켜서 치아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바깥쪽으로 밀어서 치아가 있어야 할 위치에 아주 가깝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해서 몰드가 너무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크다면 바로 크기를 조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컨트롤 포인트로 가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모든 것을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왁스림을 꺼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필요에 따라 모두 작아지거나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왁스림을 사용해서 치아가 잘 맞도록 약간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크기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다시 밀어서 위치를 조정한 다음 거기서 추가로 크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야 한다면 전체를 다 조정하지 않고도 넓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로 내리면 치은 변연을 맞출 수 있는데 이 초록색 선들이 바로 치은 변연입니다. 그래서 원래 치은 변연이 있던 위치에 정확히 맞춰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아의 크기가 원래 치아의 크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니들을 원래 위치와 거의 비슷하게 맞춰 놓았습니다. 자, 이제 도구를 바꿀 건데요. 왼쪽에 보면 제가 사용할 5가지 디자인 도구가 모두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아치 설정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부분은 건너뛰고 가운데 있는 수동 배열 도구로 넘어갑니다. 이 도구의 좋은 점은 이제 치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단연은 원하는 위치에 있지만 치아의 목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치아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큰 포인트를 잡으면 모든 전치부 치아의 목 부분을 바깥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치아가 있던 위치에 거의 가깝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고 나면 만약에 보통은 이렇게 하면 송곳니 부분이 과하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송곳니가 과하게 조정됐다면 개별 변환 도구에서 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쪽 치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위치가 괜찮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보기에 다 괜찮아 보이니까 이제 후방 치아 쪽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룸을 조금 더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상하 가치도 꺼두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내 치조능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선들은 Pound's Triangle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특징점들을 표시했던 위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 선들도 모두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꽤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립 영역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치아를 배치할 때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가장 바깥쪽 경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 뒤쪽은 약간 그 경계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면요. 여기도 꽤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악 치아는 치조능 위에 오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구치를 왼쪽 클릭해서 잡으면 해당 측의 상악과 하악의 구치 전체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금니를 잡으면 그 아치를 안팎으로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두 꽤 잘 위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왁스림 위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데요. 환자가 한동안 착용했었으니까요. 지금 보면 교환면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메인, 즉 글로벌 변환 도구로 돌아가면 정말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뒤쪽을 약간 아래로 회전시켜서 치아가 그 평면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단연이 짧아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컨트롤 포인트를 사용해서 앞니 부분에서 치아를 원래 위치로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 도구에서 이제 개별 변환 도구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치아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송곳니의 치경부가 얼마나 바깥으로 나와 있는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대칭 디자인이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와서 아래쪽에 빨간색 컨트롤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 치아들을 다시 안쪽으로 회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모두 동시에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파란색을 약간 관통하도록 둘 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빼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위치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뒤쪽에 있는 치아들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핑 도구를 사용하면 윤곽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접촉 공간을 닫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일은 수정하려는 영역보다 약간 더 크게 원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윤곽의 높이를 변경하겠습니다. 왼쪽 클릭으로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부 윤곽의 높이를 곧게 펴서 너무 볼록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똑같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한다면 교환면에도 몇 가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틀니를 세팅할 때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는 치아 세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치아만 다른 세트의 치아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치아 자체의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작업에 한 세트의 치아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아들의 형태를 조금 다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치아를 서로 연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측절치에서 중앙치와 사이에 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 치아를 클릭해서 접촉점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틈이 메워집니다. 이제 수직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교합기, 즉 교합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제가 할 일은 아래쪽에 있는 모든 치아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박스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박스 오른쪽에 오른쪽을 향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박스가 최소화됩니다. 다음으로 하악궁을 숨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치아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상교합기로 조정할 때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그 툴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내려가면 가상교합기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그 아이콘은 교합기처럼 생겼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가상교합기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평면에서 치아를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로 가상교합기에서 위치가 잡힙니다. 이제 위치를 잡았으니 다시 한번 후방 쪽이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가상 교합기에서 과두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호하는 특정 교합기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왼쪽에 뜨는 이 창에서 이 작은 검은색 화살표를 클릭하면 3shape 소프트웨어에 있는 다양한 교합기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핀을 열거나 닫아야 할 경우 이 오프닝 및 사이즈 핀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값을 이 상자에 입력하세요. 값을 입력한 후에는 잠금 버튼을 눌러서 값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가상관절 상자에는 맨 위에 3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저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관절기처럼 생긴 아이콘을 선택할 겁니다. 그걸 선택하면 이 기능 상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제가 뭘 해야 하죠? 위에 있는 이 3개의 박스가 모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고 싶은 기능을 선택합니다. 저는 측방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켜고 나머지 2개는 끕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작업물을 정면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왼쪽 클릭으로 안쪽 핀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멈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능을 실행할 때 안쪽을 들여다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표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능적 운동의 표시입니다. 그런 표시가 구치부 치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기능적 운동에서 간섭하는 치아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상단의 박스로 가서 리셋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그 교합기 아이콘 아래에 작은 원형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중심위로 리셋됩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표시가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네요. 측방 운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다시 이 박스로 들어가서 측방 운동을 끄고 전방 및 후방 운동을 켜서 전치부에서 좋은 기능적 접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절치가 간섭을 일으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모든 구치가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어서 사실상 중절치가 직접적으로 간섭을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송곳니가 교합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 고치고 싶다면 하악 치아의 위치를 상악 송곳니와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심미적으로 아주 좋아 보이고, 즉 교두가 적절한 길이라면 저는 그렇게 조정합니다. 이 상악 교두는 약간 짧아 보여서 조금 더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 움직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봐도 여전히 교합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치에 여전히 표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간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능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하악 견치를 약간 앞으로 당겨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 괜찮아 보이니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해서 가상 교합기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치아 배열 작업을 마쳤습니다. 저는 항상 치아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데 이번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오류나 경고 메시지가 뜬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아에 있는 이 초록색 원들이 스캔 데이터와 이 밀리미터 이내로 가까워지면 이런 경고가 나타납니다. 지금 27번 치아가 2밀리미터 간격을 위반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그렇네요.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아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스캔을 켜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11번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설측 부분이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초록색 선이 스캔을 관통하지 않는 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27번 치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금 가깝긴 하지만 실제로 스캔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치아 위치를 원하는 대로 맞췄습니다. 이 과정은 틀니에 왁스를 입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베이스 두께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트루덴트 재료는 2.5mm의 베이스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상악과 하악 모두에 맞춰야 합니다. 항상 그 두께가 2.5mm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릴리프 값은 릴리프 존을 설정할 때만 적용됩니다. 릴리프 존이 하는 역할은 틀니 내부에 추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릴리프 존 그리기 버튼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위치를 윤곽선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루 가이드들이 틀니처럼 딱 맞지 않게 하고 싶다면 저렇게 윤곽선을 그리고 이 릴리프 존 박스에 원하는 추가 공간의 양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추가 릴리프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해야 할 일은 아래로 내려가서 젠틀 에스테틱과 왼쪽 상단의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로딩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튜닝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다른 옵션을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적은 양을 선택했고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것 중 하나는 유두 길이를 항상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항상 너무 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부분과 몇몇 다른 부분에서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치수 내 유두의 길이와 너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리 보기를 하면 조금 더 보기 좋게 보일 거예요. 이런 작은 틈들은 나중 단계에서 해부학적으로 조각할 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꽤 괜찮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디자인을 몇 번 해보고 항상 변경하고 싶은 슬라이더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그 슬라이더들을 삼쉐입 소프트웨어의 컨트롤 패널에 연결해서 프리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 다양한 프리셋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슬라이더를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슬라이더가 제가 보통 설정하는 위치로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변경하는 부분은 루트 그리고 에미넨스 높이입니다. 저는 이 값이 경계까지 완전히 가지 않도록 조정하고 항상 유도 높이도 변경합니다. 이제 다음을 선택해서 하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이스 두께를 2.5로 변경하는 것을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악에서 프리셋을 사용했다면 항상 하악에서도 동일한 프리셋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비슷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제 그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치아에만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를 충분히 올려서 일부 틈을 메울 수 없을 때는 여기서 닫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핑 도구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레이캔 도구를 사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작은 문제들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이제 치운을 조각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빨간색 윤곽선이 표시됩니다. 또는 이 빨간색 슬라이더를 통해 언더컷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안에서 여러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뒤쪽 부분은 연마와 광택을 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글레이즈 재료를 바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면혀 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그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연마와 광택만 하고 이렇게 남겨두면 이 부분은 연마 휠로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메워서 좀 더 평평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그렇게 심한 오목함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제가 보통 하는 일은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만약 엠보싱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부분을 뭔가로 메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라이트 큐어 복합 내진 같은 걸로 그 부분을 다시 메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GrabCAD 소프트웨어에서 그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행하려면 A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하고 싶은 이름을 이제 제 비용에 맞게 입력합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텍스트 깊이를 약 -2로 텍스트 높이를 약 3.5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복합 내진을 그 안에 밀어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복합 재료는 일반적으로 다른 일부 재료들만큼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각인된 글자 안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을 작은 기포나 그런 것 없이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료를 잘 채워 넣기 위해 보통 이런 설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에 붙게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맞추면 아래쪽에 있는 이중 화살표를 눌러 적용하면 그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커플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덴처 베이스 안으로 경로를 설정해주고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아의 길이도 설정해줍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이 부분을 길게 늘려보는 것입니다. 최대한 높게 설정하면 Grab CAD에서 색상이 적용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잇몸 아래쪽에 뿌리 형태가 살짝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서 가장 높은 값인 3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완료하면 다음을 누르게 되고, 때때로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 이 경고가 의미하는 것은 치아 블록이 다른 치아와 겹친다는 것입니다. 이 TrueDent 시스템의 특정 설정에서는 실제로 두 개의 별도 부품을 만들어서 결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의 조각으로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위쪽에 이 컨트롤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 치아의 장축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료하고 다음을 누르면 여기 제조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툴은 소재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모든 값이 이미 0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치아 아래에 최소 두께가 0으로 설정되어 있고 접착 공간도 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릴 보상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드릴 보상 기능은 켜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정들이 모두 완료되면 계속해서 선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앱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파악입니다. 좋아요. 이제 사전 제작 단계가 끝나면 여기 저장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했던 모든 작업을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왼쪽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덴털 매니저 소프트웨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 케이스의 상태가 디자인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일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고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력 파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 파일이 생성되어 그 파일을 GrabCAD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SAMMF 파일이나 STL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SAMMF 파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케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고급으로 가서 탐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K을 클릭하면
모든 파일이 표시됩니다. 이제 이 파일들은 모두 GrabCAD 소프트웨어로 가져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